불쌍하다 진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꼭 쓰레기 같아. 난 이미 당신 아내 아니야. 그냥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겨줘. 혼수 상태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모욕적인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남자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근호, 48. 아버지가 일궈놓은 중견 건설사를 물려받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인생이지만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그의 하루는 늘 책임과 의무로 가득했습니다. 아내 최민정, 45. 결혼 초엔 다정했으나 이제는 습관처럼 이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내는 다정하게 어깨를 주무르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 수 없는 거리를 느꼈습니다. 괜찮아.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늘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역시 남편에게는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칠순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잔치는 집안의 체면이 걸린 큰 행사였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물어봤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음식 냄새와는 달리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끝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하늘,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패러글라이딩이나 다녀와야겠어.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스친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 잔치 준비도 있잖아요. 남편은 피곤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하늘에 오르면 모든 게 가벼워지거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둘게요. 남편은 무심히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옆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메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른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부부의 일상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은 맑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여유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예민했고 통화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래, 오늘이야. 네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창가에 앉아있던 남편은 흘끗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묘한 낯설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친구 전화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대답보다 표정이 더 어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장비를 챙기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그에게 하늘 같은 탈출구였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고쳤으며 가방의 줄을 점검하던 순간 아내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어때요?
어머님 생신 준비도 남았잖아요. 괜찮아. 잠깐 다녀오면 기분도 풀릴 거야. 아내는 말릴 힘이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산 위에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줄을 잡은 손끝이 가벼워지며 활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오르자 그의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순식간에 멀어지고 귓가엔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래. 이 순간만은 자유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동안 잊고 지낸 평온을 만끽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려는 순간 귓가에 바람소리와 함께 낯선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줄이 헐거운 건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찔한 기류가 몸을 휘감았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줄이 심하게 흔들리며 제멋대로 휘둘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자 몸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충격과 함께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에게는 낯선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려 했지만 팔과 다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심장의 움직임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에는 기계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의식이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의식 회복은 어렵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 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울음 속에서 이상한 평온을 읽었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진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뭐야? 확실히 손을 봤는데도 아직 숨이 붙어 있네. 누워있는 그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웃으며 그 남자를 맞이하는 아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의식을 찾기 힘들 거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모든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제 시작될 더 큰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깊은 밤 병동 복도에는 야간등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간헐적인 기계음이 정막을 쪼개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세상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기척, 그리고 곧 이어진 아내의 소리. 둘의 존재가 겹쳐지자 병실의 고요가 단숨에 깨졌습니다. 인사도 없이 본론만 얘기했던 아내와 남자는 말을 멈추고 서로의 옷깃을 부딪히며 더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공모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언제 눈을 뜰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동안 우리가 공들인 게 전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조급해하지 마. 지금은 버티는 것 같아도 오래 못 갈 거야. 끝은 정해져 있잖아. 그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의심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보험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 지분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당신도 알잖아. 맞아. 당신이 대주주로 올라서면 그때는 우리 세상이 되는 거지. 그들의 대화는 죄책감이라고 넘는 차갑고 건조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보험, 지분, 절차. 그 단어들이 칼날처럼 흩날려 남편의 가슴을 깊게 베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잠시 멎었고 간호사가 문틈으로 안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체크리스트를 넘기며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여보, 꼭 이겨내세요. 모두가 기다려요. 사모님, 사장님께서는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들의 역겨운 연극은 발소리가 멀어지자 곧 끝났습니다. 남겨진 건 다시 차갑고 서늘한 속내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이번 사고가 믿기지 않는다네요. 칠순까지만 조용히 넘어가면 돼요. 그날까지만 내가 잘 버티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내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조만간 산소줄을 빼든 약을 조금 더 넣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해볼게. 그 남자는 낮은 숨을 고르며 발끝을 세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두 사람의 기척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근호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의 배신, 그리고 차갑게 거래되는 자신의 생명. 분노는 절망을 짓밟고 마침내 살아남아 반드시 끝장을 내리겠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소영, 그는 근호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곧 병실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 자락이 흔들리며 그녀의 시선은 곧장 근호에게 닿았습니다. 뭐지? 심박이 평소보다 빨라졌네. 그녀는 차트를 대조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호흡도 일정치 않았고 산소 포화도 역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의식불명 환자에겐 쉽게 나타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수치 변동이 아닌데. 그녀는 곧장 라이트를 꺼내 근호의 눈꺼풀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쳐간 확신이 그녀의 눈빛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미약하나 변화가 있음.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 차트를 덮으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환자는 단순히 기계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다음 날 회사 로비는 조용했지만 근호의 소식에 모두의 표정엔 걱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남편 대신 직원들을 위로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곧장 발길을 틀어 임재철의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회장 취임 사진과 오래된 상패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립주의 미소, 그리고 그 옆에선 젊은 제철의 얼굴. 그 사진은 아직도 이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철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임제철, 50줄에 들어선 나이. 젊은 시절에는 근호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며 언젠가 회사를 이끌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는 근호였고 그 기대가 무너진 순간부터 충성은 사라지고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그는 충직한 직원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오셨네요, 사모님. 위문 왔다고 하면 다들 고마워하겠죠? 위문은 핑계죠. 당신 방에 오려고 들른 거예요. 그녀의 발끝이 조용히 제철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회사에서 그림자 취급받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장 회장님이 날 많이 아꼈거든. 젊을 때는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냈었어. 그땐 내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제철의 시선이 벽의 사진을 스쳤습니다. 창립주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아 있던 그날, 그는 허락받지 않은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모든 건 장근호가 나타난 후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날 그의 아내로 만든 거예요? 당신이 가질 수 없으면 옆에서 빼앗자고? 뭐, 나야 좋은 일이었지만. 제철은 대답 대신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오래 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그 골프 모임. 우연을 가장한 그 만남. 다시 생각해보니 풋풋하네. 쓴 웃음을 짓고 있는 민정의 지난 세월은 단단한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난이 밉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이 싫었습니다. 결혼식 날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던 순간 그녀가 택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보험은 부록이고 진짜는 지분인 거 아시죠? 그래야 내가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 주주총회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사회이사 4명 정도는 이미 설득이 끝났고 재무 담당 임원의 약점은 내가 좀 알고 있거든. 제철은 서랍을 열어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나한테 맡기고 병원은 당신이 계속 신경 좀 써. 눈물, 위로, 체면. 그 정도면 여론은 금방 잠잠해지니까. 실수는 걱정이 크다고 가족들이 취소하자고 했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민정의 입가가 아주 얇게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기다렸던 안도의 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더 낮아졌습니다. 인간다운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건조했고 계산적이며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궁금했어. 당신한테 나란 사람은 뭔지. 그냥 필요한 사람,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처음부터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 없인 당신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철의 눈에 얇은 금이 같지만 금세 도로 굳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젊은 얼굴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 앉고 싶던 의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민정은 바구니 손잡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블라인드를 올리자 창밖의 햇빛이 방 안으로 흘렀고 문을 열고 그녀는 다시 걱정 많은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동맹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 골프장, 식탁, 회사, 병원. 장소만 바뀌었을 뿐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은 도구, 사랑은 비용, 가족은 포장. 끝은 언제나 더 큰 자리였습니다. 그 시각 병실의 근호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알아봐준 의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손끝에 아주 작은 힘이 모였고 비록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을 짓밟으려는 자들을 향한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소영은 근호의 차트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답지 않게 흔들리던 심박 수치.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선생님, 특실에 계신 환자분, 더담건설 사장님이신 거 아셨어요? 언론에 안 새게 조심하랍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더담건설. 그 이름은 깊은 기억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소녀는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더담건설 장 회장은 원청 기업의 어른으로 장례식장에 찾아와 작은 위로라도 되고 싶다며 소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진심이 담긴 지원 덕분에 그녀는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의사초년 시절 우연히 식당에서 쓰러진 장 회장을 두 손으로 살려냈던 순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말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사고 났을 때 조금이나마 진심을 전했던 것이 이렇게 자네가 날 살려주는 일로 돌아오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고맙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이어져 있다는 증거였고
그녀의 가슴 속에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환자로 그 소중한 인연의 아들, 근호가 있었습니다. 작은 떨림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근호의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천천히 눈 한번 떠보세요. 잠들어 있던 근호는 기다렸던 목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심박 수치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꺼풀과 손끝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분명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아내분과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빨리 의식을 차리셔야죠. 순간 누워있는 근호의 심장 모니터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잔잔하던 곡선이 파도처럼 들썩였고 근호의 손끝이 떨리듯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좁히며 환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의사로서 바라본 환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자로서의 직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에 특별히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이런 반응이 기쁨과 슬픔인지 아니면 분노와 두려움인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걸까? 그녀는 차트를 덮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엔 차갑고도 뜨거운 의심이 불길처럼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자주 남편의 곁을 오래 머무는 담당 의사의 모습은 마침내 아내 민정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원래 그렇게 환자 곁을 자주 지키세요? 괜히 가족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환자에게 작은 변화가 보입니다. 기록하는 건 제 의무이니 불편해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되물으며 미소는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의사의 부드러움 속에 경계가 숨어 있음을 느꼈을 때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언제든 폭풍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담당 의사 소영은 기록지를 덮으면서 흔들리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있는 게 분명해. 다음 날 한낮에 햇살이 스며드는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담당 의사 소영은 침대 옆에 서서 누워있는 근호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숫자와 곡선, 그 작은 변화를 읽어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그 움직임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고 이 남자는 들으며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에 확신이 선 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들이닥칠까 문틈을 한 번 더 확인하고서야 누워있는 환자의 귀 가까이에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삼켜야 하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낮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환자분, 장근호 씨 제 말 들리시죠? 들리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차트를 집어들고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어. 근호 씨는 듣고 있는 거야. 침대 위에 근호 또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내고 싶은데 목은 굳어 있었습니다. 답답한 사슬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눈꺼풀의 떨림, 손끝의 미약한 움직임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소영이 놓치지 않길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아내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순간 모니터 수치가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근호의 손끝이 떨리자 소영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곧바로 얼어붙는 심장을 녹이듯 더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차트에 메모하는 척하며 표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더라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근호의 내면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믿으면 안 된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읽어낸 사람은 오직 소영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아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펜을 내려놓고 차분한 표정을 지었고 아내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더 체크하실 게 남아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작은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른 가족들이 헛된 희망을 품으면 그 책임을 의사 선생님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내의 말은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소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지? 환자에게 움직임이 있으면 오히려 나한테 더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너무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민정은 병실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재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상해요. 계속 남편 곁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아내의 말이 끝나고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재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의사년 신경 쓰지 마. 그놈이 스스로 죽지 않는다면 플랜 B로 가자. 주 총전에 반드시 정리하자고. 망설일수록 우리만 위험해지니까. 민정은 창백해진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불안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되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는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위태로운 희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위협이 교차하는 지금 모두가 모르는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의 제안으로 모인 이 자리는 겉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주주들에게 의식 없음을 못 받기 위한 판이었습니다. 모두 직접 확인하시면 심각함을 아실 거예요. 슬프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가족과 이사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소영이 입술을 꾹 깨물며 말을 보탰습니다. 환자는 지금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확인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정은 물러서지 않고 눈빛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정만 말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면 가족들은 끝없는 불안에 묶여 있을 뿐이에요. 오늘은 모두 직접 확인하시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소영은 끝까지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아내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듭 반대한다면 숨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무리한 확인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결국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삼키고 누워있는 근호의 앞에 섰습니다. 환자분, 제 말이 들리신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 주세요. 정적이 흘렀고 모니터의 곡선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근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분명히 반응하신 것 같아요. 순간 방안이 술렁였지만 그 목소리는 곧 주춤하며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매섭게 쏘아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근호의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흔한 근육 경련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박 선생님, 환자를 병원의 이름을 위해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병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담당 의사에게 향했고 그 눈빛에는 불신과 경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 의식 회복을 단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근거 없는 해석은 가족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소영은 말을 잇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보다 아내의 주장에 기댄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확신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가족에게 헛된 기대만 심어주지 마세요. 담당의사 소영은 깊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명 방금의 움직임은 의식의 신호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확신은 외로운 그림자처럼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침대 위의 근호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듣고 있어. 나는 살아있다고.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지만 그 목소리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당 의사인 소영만이 손끝에 스친 작은 떨림에서 그 절박한 외침을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근호의 손끝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절망하던 그때 장 회장이 건넨 짧은 위로의 말. 소영아,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 그 한마디가 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싸늘한 여운을 남기고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듯 미소를 감추지 않았고 아내의 공모자는 짧은 눈빛으로 그녀와 신호를 나눴습니다. 병실엔 결국 소영과 근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부서지듯 흘렀고 길었던 하루는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소영은 근호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듣고 계시죠, 장근호 씨. 조금만 더 꼭 버텨주세요. 제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게요. 그녀의 결심은 여전히 작고 외로웠지만 희망의 불씨는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방 안엔 정막이 내려앉았고 근호의 심장 박동만이 미약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점점 커져갔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병실은 이제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임원들과 변호사,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아있던 소영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 깊숙이 남아있던 숨을 내쉬며 그녀는 긴장의 무게를 풀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복도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까지 오갔던 대화의 메아리가 벽에 스며든 듯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걸음질 치듯 서 있던 한 사람이 소영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잠시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장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고문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과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저도 봤습니다. 사장님이 분명히 반응하신 거려. 눈동자가 움직였잖습니까? 소영은 근호의 눈동자의 움직임이 단순한 반사가 아님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본 환자의 반응 중 그것은 분명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장면을 확인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숨죽여온 마음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눈동자가 일정한 방향을 따라 움직였어요. 단순한 반사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요즘 사모님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외로운 싸움이라 여겼던 길에 처음으로 작은 동지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발걸음을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노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셨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눈을 한 번만 깜빡여 주세요. 숨죽이는 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듯 그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가 힘겹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입을 손으로 막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자가 아닌 한 인간의 강렬한 의지를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놀람과 기쁨이 한꺼번에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장근호 씨, 정말 돌아오고 계신 거죠?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숨을 눌렀습니다. 밖으로 누군가 들이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분명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반사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짧은 신호로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의 깜빡임은 예, 두 번은 아니요. 간절함으로 몇 가지를 물었고 그노는 힘겹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분이 오실 때마다 심박이 달라지셨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그의 눈이 한 번 느리지만 확실히 깜빡였습니다. 소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확신은 오히려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착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진실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혹여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가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새로 들여 은밀히 협조를 얻는 것도 만약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병실 밖 복도에서는 민정과 재철이 서두르는 듯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조했고 대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는 끝내야 해요. 다시 깨어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직접 처리하는 것만은 피하려고 했건만. 산소호흡기를 조정하거나 약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해야겠어. 차갑고 무서운 말들이 서스름 없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 그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내 목소리를, 내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최민정,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이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이제는 스스로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서서히 결의로 타올랐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끝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 역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을게요. 누구도 이 진실을 덮지 못할 거예요. 숨겨진 진실은 더 이상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노와 소영만이 알고 있었지만 그 깨달음과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폭풍은 이미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점점 그노의 눈빛은 또렷해졌고 손끝의 움직임도 분명해졌어요. 소영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한 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모니터의 숫자가 움직였고 그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쉰소리가 갈라져 나오더니 뜻밖의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으며 의사로서의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가 작은 떨림과 함께 다시 올라왔습니다. 소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메모를 꺼내 적었어요. 발성 반응 있음. 눈 깜빡임 확인. 환자분,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그노의 입술이 다시 떨렸습니다. 숨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단어가 힘겹게 이어졌어요. 아내, 계획적으로. 그 짧은 한마디가 소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내라는 단어와 함께 붙은 계획적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오해일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자분 대신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다시 장 회장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 그의 아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은 지금 상황을 더 꼼꼼히 살피고 새로 간병인을 두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노의 눈빛은 그 모든 결심을 이해한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분명히 동의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 하나가 두 사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환자의 상태를 차트에 꼼꼼히 적으며 언제나 그랬듯 작은 녹음기를 켜놓고 환자의 목소리와 반응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때 급한 호출 알림이 들어왔고 소영은 서둘러 차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한편 복도 끝에서는 낮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정은 불안에 찬 얼굴로 팔짱을 낀 채 문틈을 노려보고 있었고 제철은 이를 악문 채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이사가 너무 이상해요. 남편 곁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게 이대로 더 두면 안 될 것 같아. 민정은 소영의 끈질긴 시선과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버리면 돼. 그 여자가 뭘 알겠어. 그냥 특실 손님이니까 잘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감을 떨쳐야 했고 완벽해야 했기에 더 위험한 결심을 하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무거운 구두 소리가 이어졌고 그노의 맥박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내 민정의 시선이 먼저 방 안을 살폈고 곧 제철의 어깨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억눌렀던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죽는 거야? 누워있는 꼴이 꼭 쓰레기 같잖아. 괜한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뻗어나갔고 제철은 곁에서 냉랭한 눈빛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호흡기를 끊고 약물로 마무리하면 돼. 잘 가라, 장근호. 그는 산소호흡기 호스를 뽑으며 이를 악물었고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 닌겔줄로 향했습니다. 바늘 끝이 액체에 닿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내 민정은 놀란 기색을 감추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제철은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걱정돼서 남편 상태를 좀 보러 왔어요. 환자는 지금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사전 확인 없이 면회 오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민정은 말없이 남편을 노려보다가 억눌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색하게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서자 아내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가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
전현이 자꾸 얼쩡거려서 신경질나 못 참겠어. 빠른 시일 내에 흔적도 남기지 말고 확실히 끝내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소영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차갑게 퍼져나갔습니다. 병실안 근호와 담당 의사 소영은 조용히 눈빛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심 뒤로는 자신을 향한 증오와 위협이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는 새로운 간병인이 배치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소영이 직접 선발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환자 근호의 곁을 지키며 어떤 수상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호의 아내 민정은 더 이상 병실에서 남편을 해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살해 대신 법적으로 코마 상태 판정을 받아내어 지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굳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 박소영이란 년이 간병인까지 붙여놔서 손댈 수가 없어. 정말 미치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 남편한테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정해. 어차피 깨어나지 못하니까. 주총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걸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박소영, 그 여자가 문제예요. 자꾸 이상한 소견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걱정 마. 내가 다른 의사를 포섭해놨어. 진경외과부장 김 교수 말이야. 그 사람이 빚이 좀 있더라고. 공식적으로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라는 소견서를 써줄 거야. 정말요? 확실한 거죠? 물론이지. 김 교수가 주치의를 박소영에서 자기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어.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말이야. 내일이면 코마 판정이 공식적으로 나올 거야. 병실에서 근호는 날이 갈수록 회복되고 있었지만 민정과 제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간병인만이 그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와 임재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며칠 후 웅장한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주주들이 둘러앉은 타원형 테이블, 그 중앙에는 더담건설의 운명이 걸린 의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담건설 사장 장근호의 아내 민정은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완벽하게 연출된 슬픔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약간 부어있고 손수건을 꼭 쥔 채로 비통한 미망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무거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은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어요. 이제 저라도 회사를 지켜내야 합니다. 고인이 된 시아버님과 남편의 뜻을 받들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주들의 고개가 무겁게 끄덕여졌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제철은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럼 지분 이양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고 민정은 승리를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철은 뒤에서 주먹을 쥐며 환호했습니다. 과반수 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 회의장 뒤쪽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의결을 중단해 주십시오. 장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고문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중단하시는 건가요? 그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근호가 소영과 함께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이세요! 깨어나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장님?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은 충격에 휩싸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철의 얼굴은 핏기가 싹 빠진 채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당신이 맞는 거죠?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짜 기뻐하는 아내처럼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근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만해 최민정. 이제 그딴 연기는 필요 없어.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의 얼굴에서 눈물이 마르며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이 깨어나서 이렇게 좋은데. 나는 모든 걸 들었고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임재철과 함께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과 보험금과 내 지분을 노렸다는 것까지.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혼수 상태에서 착각한 거죠. 제가 얼마나 당신을 걱정했는데요. 사장님, 병원에서 겪은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와 사모님을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되시죠? 착각. 환상. 그럼 당신들이 내 병실에 와서 왜 아직 안 죽느냐고 말한 것도 환상이고 산소호흡기를 끊으려 한 것도 환상이란 말인가요? 민정과 제철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미친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헛소리를. 오히려 이건 무고예요, 무고! 몸이 정상이 아니니 이제 회사를 뺏길까봐 그러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장님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대화를 들으셨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며 더 이상 선처는 없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박 선생님 준비되셨죠? 담당 의사 소영이 리모컨을 꺼내 회의장 정면의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야간 감시 카메라 화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정과 제철이 몰래 들어와 근호를 내려다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왜 아직도 안 죽는 거야? 누워있는 꼴이 꼭 쓰레기 같잖아. 괜한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이제 끝내야지. 호흡기를 끊고 약물로 마무리하면 돼. 잘 가라, 장근호. 회의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은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과 제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이에요. 저건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그때 담당 의사 소영이 다음 증거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변호사가 그녀에게 건네받은 녹음기를 마이크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근호가 혼수 상태일 때 나눈 그들의 적나라한 대화가 생생하게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 지분인 거 알죠? 당신이 대주주로 올라서면 그때는 우리 세상이 되는 거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병실에 두었던 소영의 녹음기에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녹음되었던 것입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사고 전날 임재철 상무가 주차장에서 사모님께 마스터키를 건네받는 장면과 사장님 개인 팬트리에 들어가서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만지는 영상입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 PC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장님께서 모르는 상태로 가입된 각종 사망보험 증서들입니다. 화면에는 민정과 재철의 메시지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줄 작업 완료. 내일이면 끝이야. 이제 시작이다. 보험 서류는 내가 다 정리해뒀으니 걱정 마. 사고 후에는 슬픈 아내 연기만 하면 돼.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끝난다고? 이럴 수 없어.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최민정, 임재철, 당신들을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민정은 마지막까지 근호를 노려보며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는 건 너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 한 달 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민정과 임재철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배임 등의 죄목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호는 선처 없음을 강력히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에서 근호와 소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소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근호는 말했고 소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호 씨. 하지만 궁금해요. 왜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지.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 때문에 회장님과 인연이 있어요. 아버지요? 네. 20년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회장님, 근호 씨의 아버님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린 저희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 근호의 눈이 커지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의대에 갈 수 있었고, 우연히 식당에서 쓰러진 회장님을 제가 응급처치로 살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 인연이. 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 제 아버지 때문에 생긴 인연이 이렇게 근호 씨를 지키는 일로 이어졌으니까요. 근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이렇게 자신을 구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나은 씨도 정말 고마워요. 소영은 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푸른 하늘 아래 패러글라이딩장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호와 소영이 나란히 서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우시죠? 처음이니까. 아니요, 근호 씨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저도 이제 소영 씨가 있어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뛰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말처럼 푸른 하늘 위로 떠오른 하나의 패러글라이더 안에 두 사람은 함께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네, 정말 자유로워요. 이렇게 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고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낯선 사람이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